으로 갖겠습니다. 정서우님, 정서우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아이가 산만하고 충동성이 있어서 ADHD 약을 권유받았습니다. 이거는 유전자 질환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뇌전증하고 주의력 결핍 장애하고 그 두 가지는 결국 뇌에서 잘 조절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서로 다른 증상이기 때문에 뇌전증하고 주의력, 어, 주의력 장애 증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분리하고 치료를 각각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주의력 장애를 치료하는 약제가 발작을 좀 유발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그런 진짜, 연구가 있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주의력 장애를 갖고 있을 때 주의력 장애에 대한 치료를 미루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주의력 장애 치료를 같이 했을 경우에 발작이 그렇게까지 많이 악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아이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라면 그 두 가지 문제들을 같이 치료를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요즘은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 약을 복용하고 그 복용한 거에 따른 과정을 계속 관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한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박시은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그 시냅스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케톤 시기가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경련도 없고 뇌파도 좋아진 상태라면 사실, 케톤 시기를 뇌전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지금 발작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 보면, 케톤 시기를 하고 나서 그 시냅스 기능 이상이 있는 대표적인 유전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발작을 계속 하는 경우에 식이요법을 하게 되는데 그 식이요법을 하는 걸로 어, 발작이 좋아지는 확률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발작이 좋아지면서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그런 보조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케톤 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애킨스 다이어트나 이제 그런 비교적 부담이 적은 시기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식이요법을 할 때는 항상 3개월 정도 해보고 나서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확인하고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도를 해봐서 실제로 그 시냅스 기능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식이요법을 하면서 좋아지는 어, 그런 쪽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이요법이 반드시 그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요즘은 건강식으로 일반인들까지도 많이 확산된 이제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을 거다. 이렇게 발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면. 근데 발달에 문제가 없고 발작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결이 된 상태라면 식이요법을 시행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한을 질문은 고아라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 15개월 차에 첫 경련했고 복합 열성 경련이었는데 한 해 40차례의 경련을 하면서 뇌전증으로 진단받고 모르필과 파이콘파 두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발작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작년 하반 질문은 작년 하반기부터 경련을 할 때 의식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유의미한 것일까요? KDM6B 케이스라고 어,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KDM6B라는 유전 질환은 제가 잘 모르는 아직 확인을 못 해본 이제 그런 유전자 질환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유전자 질환으로 발작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발작에 대한 치료는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 약물 치료를 하게 해서 발작이 완화가 되면 발작의 강도가 완화가 되면 어, 발작 발작을 통해서 의식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의식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거나 그런 경우로 완화가 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작이 변화했다 그러면 발작의 강도가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아라 교수님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KDM6B 케이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 신갭 원 변이 환화 엄마입니다. 먼저 저희 아이 질환의 경우에 유전자 변이의 타입, 단백질 절단, 구조 이상, 아미노산 치환에 따라 이 안에서도 발달 상황이나 뇌전증 정도가 매우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그에 따른 영향이 많이 큰 게 맞을까요? 저희 아이 경우 아미노산 치환 변이인데 같은 나이 환우들 중에도 많이 느리고 경련도 심한 편인데 케톤 시기 덕분에 경련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뇌전증에 관한 치료는 결과적으로 약물 치료하고 식이요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나 수술 보조요법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신계보안의 경우에도 같은 유전자 변이라고 하더라도 임상적인 중증도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가 유전자의 기능 저하가 어, 돌연 변이의 종류에 따라서도 유전자의 기능 차이가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유전자 변이의 문제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얼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병의 중증도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가 갖고 있는 병의 중증도 그리고 병의 종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뇌전증 자체의 증상 자체도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계원이나 아까 고아라 교수가 강의를 했을 때 얘기했던 그 시냅스 관련된 그런 유전 질환의 경우에 고아라 교수하고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식이요법이 일반적으로 다른 치료 방법에 다른 유전자 질환들에 비해서 효과적이다. 그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많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헌 만 8세 남아 유치원에서 열없이 경련을 한 후 검사받은 후 유전에 의한 경련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캠프라를 복용하게 됐고 그동안 경련 횟수는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까지 경련이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련 전조 증상 어지러워하고 토하고 불러도 대답이 느려지거나 의식을 잃고 눈동자가 한쪽 방향으로 가며 경련을 하고 잠에 들고 어느 정도까지가 경련이라고 인지해야 되는지
결국 경련은 의식 저하가 있는 상태까지가 경련이고 발작이죠. 발작이고 의식 저하에서 일단 깬 이후에 끝난 이후에 발작 후 증상으로 졸려하거나 어, 졸려하거나 잠을 자는 경우 이 증상은 발작이 끝난 이후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의식을 잃은 상태가 눈동자가 같이 돌아가고 경련을 하고 그런 것들이 멈출 때까지 그때까지가 경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련이나 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끝나고 나서 잠을 자는 경우는 발작 후 증상으로 뇌가 경련을 한 상태에서 굉장히 지치기 때문에 지친 상태에서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련 후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태성 어, 뇌전증 진단 전인데 예방 차원에서 케프라를 복용 중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올해 2월 첫 경련을 했고 현재까지 한 달에 3번 정도 경련을 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일단은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면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녁에 일찍 재우려고 하는데 잠을 잘 자려 하지 않아서 그 다음날 경련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케프라와 수면과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신데, 어, 일단은 뇌전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제 약물 치료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태고,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발작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럼 약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약을 더 추가하거나 그래서, 발작을 일단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잠을 안 자는 것만으로 잠을 잘 재우는 것만으로 발작이 완전히 억제가 되거나 치료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발작 조절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생활 습관이나, 수면 문제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같이, 조절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1차적인 치료는 어쨌든 약물 치료입니다. 다음은 엔젤만 증후군 승기라는 아이고, 만 6세고, 생후 4개월부터, 약물 복용 중이고, 근긴장도 높고 오르필, 케프라센틸, 바클로펜, 유론틴, 디아제팜 복용 중이고 검사상에 경기는 없다고 하는데 엄마인 제가 볼 때는 종종 살짝 경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줄이고 싶은데 언제 약을 줄일 수 있는지 인지가 매우 낮고 모든 발달이 매우 늦은데 경계각을 줄이면 인지등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케톤식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엔젤만 증후군은, 사실은 인지기능이나 이런 예후들이 워낙 안 좋은 그런 종류의 뇌전증이라서, 발달 문제가 우선 가장 큰 문제고, 발작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발달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 실제로 뇌파를 찍어보면 뇌파상으로는 수면 중에 거의 발작 지속 상태의 뇌파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작 지속 상태의 뇌파를 안정시켜주면, 그래도 인지 발달이나 발달이 아주 조금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를, 뇌파상의 발작 지속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많이 쓰는 거에 따른 부담도 사실 가볍진 않기 때문에, 발작 지속 상태의 뇌파를 안정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하고,
약물이 갖고 있는 아이의 뇌에 미치는 부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식이요법도 엔젤만 증후군에서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보고가 된 경우가 있어서 일단 식이요법이 도움이 되는 아이인지 안 되는 아이인지는 한 3개월 정도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식이요법이, 아이들 성장이나 이런 데 거의 영향이 없는 상태로 많이, 변형이 되게, 뭐, 에킨스 다이어트나, 저당화 지수식이 같은 치료 방법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대해서 무조건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년 전 글루코 스트렝스 포머 글루토안 어, 진단 결핍증으로 진단받고 식이요법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케프라와 라미탈 가루약을 복용하고 있고 식이요법 이후에는 발작을 하지 않으나 성장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긴스로 시기를 완화시켜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식이요법을 좀 더 강력하게 할수록 아이의 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완화시키면 완화시키는 만큼 뇌의 기능 개선이 좀 부족한 상태로 치료가 약간은 뭐, 약간은 좀, 부족한 치료를 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식이요법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 제한하고 그 탄수화물 제한된 것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방질 그러니까 지방을 통해서 뇌에 에너지 공급을 하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식이요법 치료 방법 중에 중성지방 MCT라는 중쇠지방이죠. 중쇠지방 같은 것들이 그 케톤체를 상당히 많이 높이는 성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조정을 하는 거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톤 시기를 하면서 성장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단백질 성분을 조금 더 올려주는 방법을 좀 영양적으로 고려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을 많이 줄이는 게, 아이 상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임사는 유전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특별성인 경우에도, 어, 다양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브릴 단독으로 첫날 복용 후부터 임상적 경련 안 보이고, 추후 2달 동안 뇌파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지, 단독으로 두 가지 모두 회복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움을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브릴만으로 치료가 잘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약이고, 일차적인 약으로 치료가 안 될 때 결국 다른 2차, 뭐 3차 이런 치료들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브릴 단독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다른, 추가적인 치료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CN3A 김건호 환자고 2018년 뇌량절제술, 2020년 케톤 시기 이후 경련을 하지 않아 약을 끊고 에킨스 다이어트 중이고
오늘 수업에서 SCN3A가 뇌 구조 이상 피질 형성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고, 2020년 12월에 MRI를 마지막으로 찍기는 했는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검사할 필요는 없을까요? 현재 9세이지만 인지 발달이 2돌 정도 수준입니다. 어, MRI상으로 뇌 구조에 어떤 문제가 2차적으로 없던 문제가 나중에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MRI가 완전히 정상이었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 구조의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피질 형성 장애가 반드시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뭐, 필요하면 검사를 다시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변화가 없고 아이가 발작을 하지 않고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MRI가 반드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상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아라 교수님이 나머지 질문을 좀 답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강의에 들어와 주신 여러 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기가 크시네. 왜 안 올라가지? 잠깐. 조금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렉이 있어가지고. 오가드는 유전질환 아닙니다. 자가면역성 질환이라 가지고요. 이거는 유전자적인 원인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가드에 대한 치료는 좀 그래도 표준화된 게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 표준대로, 지침대로 다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실 거라, 그냥, 이렇게 잘 믿고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KDM6B 저도 찾아봤어요. 이건 저도 몰라가지고 방금 찾아봤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발달에 관련한 유전자에 처음부터 이상이 있었던 거라 이미 발달할 당시의 문제를 좀 일으키는 아주 기본적인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작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랑은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약을 고려할 때 이제 이온 통로 이상이 아니면은 그 약이 그렇게 유전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봤는데 지금 마치 최근에 경련을 하는 건 어쨌든 조금 그 부분 발작 양상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전신 경련을 하다가 지금은 부분 발작을 하는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뭐 좀 더 이제 다른 종류의 발작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좀 바꿔볼 오르페 파이콘파 두 개 다 잘 듣는 약이긴 한데 좀 다른 약을 써볼 수도 있으니까 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논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M1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유전자 이상들이 2차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을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유전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이 주된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아니지만 2차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 중에 하나입니다. DNM1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조해주는 어쨌든 결국 항산화 제제들이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비타민이나 보충제들이. 그래서 이게 나쁜 역할은 안 해요. 그 누구에도. 그냥 이제 뭐 비타민 먹는다고 나쁜 역할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거고, 특히나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엔자임 큐텐이나 이런 것들은 L카르니틴 사실은 이렇게 정말 미토콘드리아 1차 이상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뭐 처방을 해서 나가는 거나 그냥 약국에 사드시는 거나 비용 차이가 없거든요. 어차피 비급여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진 분들과 상의를 드리면 더 좋고요.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아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일단 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모가지 치료는 항경련제 지금 아마 다른 문제가 없고 그가 항경련제만 복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렇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브릴 먹고 먹는 양이 확 줄었으면 그 약 때문에 졸려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다 아닌가요? 나머진 다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 새 메시지. 뭘 누르면 되나? 혹시 특발성 뇌전증도 유전인가요? 특발성 뇌전증, 이디오패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유전자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갔는데 저희가 보통 유전자적 문제로 인한 뇌전증이라 그러면은 단일 유전자 이상 뇌전증을 저희가 유전자 원인인 뇌전증이라고 해요. 한 가지 유전자가 완전히 기능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아주 중요한 유전자 하나가 문제가 생긴 경우를 단일 유전자 이상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찔끔찔끔찔끔찔끔찔끔 다 이렇게 문제를 뇌전증이라는 거를 잘 일으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고혈압, 당뇨, 그런 병들처럼 그런 병들도 저희가 유전적인 소인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환경적인 요인도 합쳐져 가지고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나 소발작, 그리고 좀 양성 질환들이죠. 소발작이나 아니면은, 연소성 그런 뇌전증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유전자가 관여를 하긴 하지만 다 유전자 변이로 인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전자가 관련은 하지만 유전이 되는 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그러시 경련이 멈추지 않는다. 네. 계속 근데 약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 발작이신가? 원래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세르빅 스키프라. 마이크를 키시라고 할까, 차라리? 그럴까요? 한솔님 혹시 네, 마이크 켜실 수 우리 있으실까요? 한 소리? 왜 이렇게 계속 할까? 네, 마이크 여보세요? 네, 네네. 병원이요? 바로 교수 말씀하십니다. 아, 네, 한솔님 말씀해 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회충약 드셔도 됩니다. 네, 어제 밤부터 경련이 시작해서, 어머니, 일단은 경련하는 와중에서는 오기가 아마 거기서 보내기도 부담스러워서 안 보내실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까 어쨌든 전에도, 경련을 어쨌든 뭐 약으로 멈춰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안 들리시는 형님이 안 들리셔가지고 내가 안 말씀해 주시면 들려요. 안 되는데. 근데, 어머니 어, 또 강도가 똑같아요? 지금 케타민 맞고서는, 좀 약간 보이는 양상은 안 보이거든요. 그냥 약이 취해 그쵸? 있는 응, 느낌? 응.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 멈췄으면은 일단은 네, 멈춰야 전원을 보낼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뭐 오는 동안에는 발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있는 병원에서 발작을 끊고 오는 게 이제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제 음, 멈췄으면은 전원 문의가 오겠네요. 네, 제가, 아까 전에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전원 이야기를 하긴 하셨었거든요. 지금 네, 갈 거냐고. 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라, 음. 그럼 케타민을 그럼 투여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될까요? 네, 보통 어머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끝났다 그러면은 멈춘 거니까 일단 요 네, 상황에서 집에는 못 가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그냥 네. 전원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원래 음. 케타민을 맞고 지금 잠든 게 5분 정도 잠든 다음에 네. 그때부터 다시 뒤척뒤척거려서 막 깨려고 음. 하거든요. 그게 약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니요. 그거는 그냥 애가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약이 경련이 멈추면 그때 전원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뭐 맞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지켜보는 경련이 멈출 때까지 일단 그럼 약을 주는 지켜봐야. 거. 그건 다 똑같아요. 아, 네, 이제 일단 멈춘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언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순서 상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밑에 회충약은 드셔도 된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유전자 이상 내전증 부모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부모님들, 그 여러 교수님들,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